안녕하세요. 통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바라보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었죠. 이후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반도를 수십 년간 위협해온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명예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춘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기술 체제와 협력, 그다음에 핵을 포함한 국방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들을 주로 연구하시는 도움이 될 때는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평양여자 남인희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남인희입니다. 네. 현재는 8년차, 대한민국 정착 8년차에 있고요.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북핵 기술이 어느 정도 현황이냐 아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느 수준인가요? 보통 핵무기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원자탄을 개발하죠. 그다음에 위력이 굉장히 큰 수소탄을 개발하죠. 세 번째는 좀 작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전술핵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북한이 세 가지를 하나씩 공개했어요. 맞아요. 2016년에 원자탄 동그란 거 하나 기폭장치 공개했고, 그다음에 땅콩처럼 생긴 이런 수소탄 2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공개를 했고, 최근에 화산 31이라고 하는 좀 작은 소형 전술핵을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예. 북한도 역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데 6번 핵실험을 했으니까 거기서 원자탄하고 수소탄은 실험을 했다고 보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공개한 건 아직 실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면 타이밍을 한번 보고 있겠네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핵폭탄 하면은 큰 걸수록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네요. 그렇게 되지만 아무리 작아도 핵폭탄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원자탄 15킬로톤, 20킬로톤 되는 건데.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평양에서 이제 주로 어린 시절과 자라면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가 통제되어 있다고 해도 왠지 북한 뉴스에서는 핵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때도 아니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부터 유독 그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드라마를 보시면 이웃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새해 말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막 가정불화가 있다가 그 가정불화가 해결되는 게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고 갑자기 싸우고 있던 그 남편과 와이프가 막 얼싸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늘 그 핵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미국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맞서는 용도다. 자주 국방 이런 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늘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죠. 지난 3월 23일이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 유도무기 탑재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 아까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한국과 미국을 진짜로 위협할 수준이 될까요? 우선 핵을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투발 수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그런 원자탄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그 정도 크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최근에 공개된 걸 보면 그거보다 더 작은 거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 작은 거는 그만큼 투발 수단, 미사일이나 핵폭탄이나 항공포탄이나 어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지니까 그걸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달라요. 처음에는 우라늄과 수소 플루토늄을 집어넣고 만드는데
작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기폭 장치라고 하는데 이걸 폭발시키는 장치를 더 작게 만든다든가 예. 아니면 사용하는 폭약을 좀 조금만 놓고 그다음에 위력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은 이걸 아주 굉장히 작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삼중수소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집어넣으면은 이제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북한도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투입을 해가지고 그 제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장치가 발달을 하면은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실험을 하면 할수록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나라를 위협하느냐 미국을 이용하려면은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ICBM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그걸 개발하는 거고 한국 같은 나라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단거리 미사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그 순항 미사일도 가능하고 SLBM 잠수하면서 쏘는 것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뢰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 더 커졌다. 더 커졌다. 제가 뉴스에서 20년, 거의 20년 뉴스를 했거든요. 뉴스를 하면서 맨날 이 얘기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새로워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야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네요. 약간 네, 장난감 역설이죠. 이야기지. 특별한 뜻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과학기술 쪽을 하고 네.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해서 북한에 한 10대 번 갔다 왔거든요.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무서운 무기를 예, 개발하는 어려운 거예요?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열성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그 일반 분야 과학기술자들을 만났지만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북한의 평양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과학자들이 그런 군수 목적에 치중할 때에는 또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과학기술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핵 관련한 분야는 누구도 안 가려고 했어요. 왜요? 네, 그걸 이제 북한에서 이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핵물리학부라든가 아니면 김일성종합대학의 원자력학부 이제 그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가거든요. 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정신 분야다라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기밀 분야이기 때문에 초엘리트만 할 수 그렇죠. 있는 분야고. 그리고 굉장히 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뭐 소문이 있는데 그 영변 기지라고 이제 그 핵기지로 알려져 있는 거기는 버처만 서도 군사복무하면서 버처를 서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피폭되잖아요. 그 버처만 서도 그렇게 평생 막 결핵 뭐 엄청 앓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식 가진 부모들은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예요. 북핵 개발에 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 그 개발할 때 대충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시나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보통 뭐 그 짧게 시험용으로 개발하는 거는 몇 천억 원 수준이면 되는데 몇 천억 원 수준? 그 이상으로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죠. 왜냐하면 미국도 원자탄을 만드는 그 비용은 작거든요. 전체 경비의 한 20% 이하예요. 나머지는 그 투발 수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장거리 폭격기, 그다음에 ICBM,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런 것을 개발해서 거기다가 핵무기를 싣고 운영을 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죠. 북한도 지금까지는 이제 원자탄 만드는 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이제 투발 수단 쪽으로 근데 가게 진짜 되면 돈이 많이 드는 진짜 분야예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돈이 들 든다는 것도 수천억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예. 굶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왜 이 지경인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원자탄을 개발할 때 조금 쉽게 염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상업용 원자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건 군수공업부가 아니라 뭐 에너지부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을 해가지고 우라늄이죠. 농축을 해가지고 상업용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판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 과정에서 태우고 난 다음에 플루토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제철해서 원자탄에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이 어떤 그 상업 체제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많은 돈을 벌면서 일반적으로 있는 필요한 돈을 것을 쓰기만 조금 하는 건 아니군요. 쓰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직 국가 투자에 의해서 굉장히 크고 넓은 그 기다란 산업체를 하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예. 예.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이빠 진동에 물 붓기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럼 북한은 어디서 흑기술을 배웠을까? 러시아일까? 아니면 중국일까? 파키스탄이 많이 거론돼요. 예. 이거 의외거든요. 초기에 이제 50년대에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핵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연합 핵연구소라고, 드부나 연구소라고 보통 네. 북한이 창설 멤버로 들어갔거든요. 거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을 보내서 정보를 입수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그 원자력 기술이 이제 쭉 발전을 해왔는데 원자탄 같은 것도 소련식, 그다음에 소련식을 모방한 중국식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니까 북한도 그것을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반은 형성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핵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원심 분리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소련이나 중국이 안 줬거든요. 그런데 중국 이런 사람들이 파키스탄 쪽에다 준 게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라는 사람이 유럽의 유렌코라는 그 유명한 농축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술자로 일하다가 고급 기술을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원심 분리기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원자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다가 그 P1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초기형 원심 분리기를 20개를 줬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발전한 P2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그거 설계도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북한에서 이렇게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P2 형식의 원심 분리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기술이 들어갔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자탄 모형도 중국이 파키스탄에 준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설계도를 북한에 넘긴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파키스탄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저희 대처할 그것도 없이 끝나버린다면서요. 네, 모든 게 그렇진 끝난다고 않아요.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들을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웃으면서 해주신 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님과 남인 유튜버 이 두 분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통일 담당.